예, 이제 마지막 제3부입니다. 제3부도 1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부 1.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엘리자베스는 펜블리 저택의 숲이 나타나자 마음이 다소 산란했다. 마침내 초소를 지나 저택 경내로 들어섰을 때는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저택 경내는 규모가 방대했으며 엄청나게 다채로운 정원과 숲을 갖추고 있었다. 마차는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지대 중 한 곳으로 들어선 뒤에도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을 한참이나 달렸다.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벅차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눈길을 끄는 온갖 장소와 전경에 찬탄하게 되었다. 반마일쯤 오르막길을 천천히 오르자 꽤나 높은 언덕마루의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숲이 끝나고 계곡 반대편에 위치한 펜블리 저택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까지 다소 가파르게 길이 휘었다. 저택은 오르막터에 보기 좋게 자리 잡은 크고 멋진 석조 건물이었다. 무성한 숲으로 된 산등성이가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저택 정면에는 본래 자리하고 있던 개울을 크게 넓혀 놓았는데 사람의 손이 닿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양쪽 개울가의 둑 역시 형식적이라거나 가식적으로 치장되어 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참 좋았다. 자연이 이토록 많은 것을 베푸는 광경을,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설픈 취향에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광경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세 사람은 모두 경치 감상에 열중했다. 엘리자베스는 불현듯 펜블리 저택의 안주인이 되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태운 마차가 언덕을 따라 내려가 다리를 건너 저택의 대문에 이르렀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저택을 구경하게 되자 혹시 주인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그녀를 엄습했다. 객실 담당 하녀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는 걱정이 들었다. 저택 내부를 구경하고 싶다고 청하자 그들은 현관 안으로 인도되었다. 하녀장을 기다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여유가 생겨 자기가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신기해했다. 하녀장이 나타났다. 점잖은 외모에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세련되었지만 훨씬 더 공손했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정찬실로 들어갔다. 넓고 균형이 잘 잡혔으며 멋지게 정돈된 방이었다. 방 안을 잠시 살펴본 후 엘리자베스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창가로 갔다. 그들이 내려왔던 숲으로 뒤덮인 반대편 언덕이 거리감 때문인지 좀 더 가파르고 아름답게 보였다. 저택 주변 정원의 배치 또한 훌륭했다. 개울과 개울가 곳곳에 서 있는 나무들과 구불구불한 계곡 등 눈길이 닿는 온갖 경치를 기쁘게 감상했다. 다른 방들을 지나며 보니 경치와 전망이 색다르게 바뀌었지만 어느 방에서든 아름다운 경치가 보였다. 방들은 고상하고 멋졌고 가구도 주인의 재산에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저속하지 않고 쓸데없는 멋을 부리지 않는 가구, 로징스와 비교한다면 화려한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진정한 우아함은 훨씬 더 갖춘 가구를 보고 주인의 안목에 경탄했다. 그래, 내가 바로 이런 대저택의 안주인이 될 뻔했어.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쯤 이 방들에 익숙해졌을지도 몰라. 낯선 손님으로 찾아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즐기고 있었겠지.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를 손님으로 접대하고. 아니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지. 외삼촌도 외숙모를 만나지도 못했겠지. 외삼촌과 외숙모를 만나지도 못했겠지. 초대를 허락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 다행이었다. 후에 비슷한 감정이 드는 걸 막아주었으니까. 주인이 정말로 부재 중인지 하녀장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났다. 하지만 때마침 외삼촌이 그 질문을 했다. 하녀장 레이놀즈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마음을 덧붙이는 동안 그녀는 긴장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내일 여러 친구분들과 함께 돌아오신다고 알고 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기뻤다. 다른 일이 생겨 그들의 여행이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외숙모가 그녀를 불러 그림 한 점을 보라고 했다. 다가가서 보니 벽난로 위에 걸린 여러 점의 소형 세밀화 사이에 위컴을 닮은 초상화 한 점이 보였다. 외숙모는 미소를 지으며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하녀장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초상화는
돌아가신 전 주인님 밑에 있던 집사의 아들로 전 주인님이 직접 비용을 대셔서 기른 청년의 초상화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군대에 있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너무 방종해졌지요. 가드너 부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조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미소에 화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 초상화는요. 또 다른 세미라를 가리키며 레이놀즈 부인이 말했다. 지금의 제 주인님이십니다. 실물하고 매우 똑같죠. 8년 전 앞서의 그림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린 것이랍니다. 주인의 훌륭한 용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드너 부인이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참 잘생긴 얼굴이네요. 하지만 리지, 그림의 실물과 비슷한지 아닌지 말해주겠니? 엘리자베스가 주인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듣고 레이놀즈 부인은 그녀에게 보다 존경을 표하는 듯 했다. 아가씨께서 다하시 씨를 아세요?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조금 알아요. 그분은 정말 잘생긴 신사 아닌가요, 아가씨?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미남이세요. 그렇게 잘생긴 분은 세상에 또 없다고 전 확신해요. 위층 회랑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초상화를 볼 수 있답니다. 이 방은 돌아가신 전 주인님께서 좋아하시던 방이죠. 그리고 이 세메라델은 전 주인님 생전에 걸려있던 상태 그대로고요. 이 두 그림을 몹시 좋아하셨거든요. 이 말을 듣고서야 엘리자베스는 위컴시의 초상화가 왜 여기 끼어 있는지 이해가 됐다. 레이놀즈 부인은 8살밖에 안 된 다하시 양을 그린 초상화 쪽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다하시 양도 오라버니만큼이나 외모가 출중한가요? 가드너 씨가 물었다. 그럼요, 물론이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랍니다. 교양은 또 얼마나 많이 쌓으셨는지 온종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옆방에 아가씨를 위해 얼마 전에 사드린 새 피아노가 있어요. 주인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거죠. 내일 주인님과 함께 아가씨도 오실 겁니다. 매너가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가드너 씨는 계속된 질문과 논평으로 레이놀즈 부인의 수다를 부추겼다. 자긍심 때문이었는지 애정 때문이었는지 부인은 자신의 주인과 아가씨 얘기를 하며 무척 즐거워했다. 주인님이 한 해 중 펜블리에 머무는 날이 많은가요?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머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해의 절반가량은 이곳에 머무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하시 아가씨는 여름철마다 늘 내려와 계시고요. 여기 없을 때란 램스케이트에 갈 때겠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님께서 결혼을 하시면 좀 더 자주 뵐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네요. 우리 주인님께 잘 어울릴 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드너 부부는 미소를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저는 진실만 말한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부인의 발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부인이 덧붙이는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저는 지금까지 주인님에게서 언짢은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4살 때부터 제가 모셨죠. 이런 찬사는 가장 뜻밖의 것이었고 그녀의 생각과 가장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더없이 예리하게 호기심이 동했다. 그녀는 그 부인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삼촌이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대단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요. 그런 주인을 모시고 있다니 부인은 참 운이 좋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 알아요. 온 세상을 다녀본들 그보다 더 훌륭한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걸 늘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릴 적부터도 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너그러웠어요. 엘리자베스는 부인을 노려보다시피 했다. 저게 과연 다하시 씨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셨어요. 가드너 부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정말 그러셨어요. 그러니 아드님도 아버님과 똑같이 되실 겁니다. 아버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정을 베푸시는 분이 되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고 의아했고 의심했으며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레이놀즈 부인이 꺼내는 다른 어떤 화제도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부인이 그림들의 주제와 방들의 크기, 가구의 가격에 대해 설명했지만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가드너 씨는 자기 주인에 대해 레이놀즈 부인이 그토록 과도한 찬사를 바치는 까닭은 다하시 씨의 가족에 대한 부인의 편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척 흥미로워했다. 그가 다시 이 화제를 꺼내자 부인은 거대한 중앙계단을 함께 걸어 올라가다가 부인의 장점을 신명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지주이자 가장 훌륭한 집주인이십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막대 먹은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라요. 소작인들이나 하인들 중에서 주인님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주인님이 오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주인님이 그런 오해를 받는 이유가 거침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 젊은이들과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대로라면 정말 좋은 사람인걸?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를 저토록 극찬하다니. 걸음을 옮기면서 외숙모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그 가엾은 친구에게 했다는 짓과 너무 안 맞지 않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럴 리가 없지 않니? 우리 소식통은 너무 확실하다고. 위층의 널찍한 로비에 이르자 그들은 대단히 멋진 거실로 안내되었다. 최근의 아래층 방들보다 더욱 우아하고 밝게 치장한 방으로 다시 양이 지난번 펜블리에 왔을 때 그 방을 마음에 들어 하기에 그런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제 막 단장을 마쳤다고 했다. 정말 좋은 오빠인 것만은 틀림없네요. 한쪽 창가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시 양이 그 방에 들어와서 부디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주인님은 항상 이러세요. 동생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곧장 실행에 옮기세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겁니다. 이제 더 둘러볼 곳은 그림들이 걸린 회랑과 주요한 침실 두세 개가 전부였다. 회랑에는 훌륭한 회화 작품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미술에는 문외한이었다. 따라서 이미 아래층에서 본 것 같은 그림들로부터 다시 양의 크레용 그림들로 시선을 돌렸다. 그 그림들의 주제가 더 흥미로웠고 이해하기도 쉬웠다. 회랑에는 그 가문의 초상화가 많았지만 낯선 소년의 관심을 끌 만한 그림은 거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얼굴의 초상화를 찾아보며 걸어나갔다. 마침내 그런 초상화가 눈길을 끌었다. 다하시 씨의 모습과 놀랄 만큼 흡사했다. 언젠가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본 듯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고 있었다. 잠시 그 초상화를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회랑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림을 또 보았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 그림이 다하시 씨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린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틀림없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초상화의 실제 모델에 대해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전보다 더 부드러운 감정이 불현듯 솟아났다. 그를 한창 만나던 때 느꼈던 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다하시 씨에게 바친 찬사는 결국 하찮게 넘길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어떤 찬사가 현명한 하인의 찬사보다 더 가치 있단 말인가. 오빠로서,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힘은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여장이 내놓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성품에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담긴 화폭 앞에 서서 그림 속 인물의 눈에 시선을 맞추자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이 훨씬 더 고맙게 느껴졌다. 이제껏 느낀 고마움보다 훨씬 더 깊은 고마움이었다. 그녀는 그 관심이 얼마나 열렬했는지를 떠올렸고 그의 부적절했던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풀리네.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을 모두 둘러본 뒤 그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한 여장에게 작별을 구하고 나서 그들은 현관에서 기다리던 정원사에게 인도되었다. 개울 쪽으로 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엘리자베스는 몸을 돌려 다시 한번 저택을 바라보았다. 외삼촌과 외숙모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저택의 연대를 가늠해보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그 저택의 실제 주인이 저택 뒤편 마구간 쪽으로 이어진 길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거리는 20야드도 채 안 되었다. 워낙 갑작스러운 등장이라 그의 눈을 피하는 게 불가능했다. 곧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양볼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도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일행 쪽으로 다가와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완전히 침착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말투였다. 엘리자베스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가 다가오자 걸음을 멈추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당황스러워하며 그 인사를 받았다. 만약 외삼촌 부부에게 그의 첫 출연이나 방금 전 저택에서 구경했던 초상화와 닮은 모습을 보는 일만으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다하시시라는 확신을 갖기에 불충분했다면 갑자기 주인을 만나게 되어 깜짝 놀란 정운사의 표정이 즉각 그런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다하시시가 조카에게 말을 건네는 동안 다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했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의 예의 바른 인사에 무엇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였다. 지난번 헤어진 이후 그의 태도가 바뀐 점도 놀라웠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문장이 그녀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자신이 그곳에 와 있는 게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의식되자 지금 그와 함께 서 있는 몇 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라고 더 편해 보이는 건 아니었다.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의 침착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 롱본을 떠났는지 더비시에는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를 황급하게 되풀이해서 묻는 걸 보니 그의 머릿속도 지극히 혼란스러운 모양이었다. 마침내 더 이상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듯했다. 그는 한마디도 못하고 잠시 서 있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외삼촌 부부는 그제야 그녀 쪽으로 다가왔고 그의 외모에 감탄을 발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마디도 귀담아 들을 수 없었고 자기 감정에만 몰두하여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녀는 수치스럽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곳을 방문하다니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하고 가장 무분별한 일 아닌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 그처럼 오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을까. 일부러 그가 오는 길에 모습을 보이려고 뛰어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 아, 대체 이곳에 왜 왔지? 그리고 그는 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왔을까? 10분만 일찍 와서도 그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는 벗어났을 텐데. 그는 방금 전 도착해서 말이나 마차에서 내린 게 분명했다. 그녀는 그와 그토록 얄궂게 만나게 된 일로 거듭 얼굴이 붉어졌다. 너무나도 놀랍게 변한 그의 태도는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닌가. 그토록 예의 바르게 가족들이 안부까지 묻다니. 그녀는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은 그의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번 만남에서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로징스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건넬 때 남긴 마지막 말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가. 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은 개울길을 따라 난 아름다운 산책길로 접어들었다. 발기름을 내디딜 때마다 더욱더 고상한 정원 풍경이 펼쳐졌고 숲으로 다가갈수록 그 전경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이런 경치를 의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외삼촌과 외숙모의 반복되는 탄성에 기계적으로 대답했으며 그들이 가리키는 경치에 눈길을 돌려봐도 그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곳이 어디든 그녀의 생각은 지금 다하시시가 있는 펜블리의 한 장소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가는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었다. 아마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편안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그녀를 보고 그가 느낀 감정이 괴로움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다. 평온한 심정으로 그녀를 만난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일행이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느냐고 묻는 통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고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일행은 숲으로 들어선 뒤 잠시 계루가 작별하고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 그곳에 오르자 여기저기 나무들 사이로 계곡의 매력적인 경치와 숲이 길게 이어진 맞은편 언덕들과 간간히 계울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가드너시는 저택 경내의 숲 전체를 돌아보고 싶어 했지만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일 듯해 우려했다. 그러자 정운사가 우쭐한 미소를 지으며 숲의 둘레가 10마일쯤 된다고 자랑했다. 어마어마한 저택이네.
그 말에 방향이 결정되어서 그들은 방문객들이 평소 이용하는 수내로를 따라 걸었다. 얼마 후 우거진 숲 사이로 난 내리막길을 통해 다시 물길의 폭이 가장 좁은 개울가에 이르렀다. 그들은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아담한 다리를 건넜다. 그쪽은 지금까지 구경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 장식이 덜했고 거의 협곡 수준으로 좁아진 이곳 계곡에는 물길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과 양옆을 덮은 관목 숲 사이로 난 오솔길 하나가 다였다. 엘리자베스는 구불구불한 그 오솔길을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잘 건너편이 못 되는 가드너 부인은 다리를 건너자 그곳에서 자택까지의 거리를 가늠해보고는 더 이상 못 걷겠다면서 되도록 빨리 마차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해 개울 반대편의 저택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이동 속도는 무척이나 느렸는데 좀처럼 즐길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가드너 씨가 이따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송어를 구경하는 데 정신이 팔린 채 정원사에게 질문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천천히 한가롭게 걸어가던 중 일행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다하시 씨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아까처럼 놀랐다. 이쪽 산책로가 저쪽 산책로에 비해 덜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그를 마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긴 했지만 적어도 아까보다는 좀 더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기들 일행을 만나려고 오는 거라면 침착하게 말을 건네리라 마음먹었다. 사실 그녀는 그 몇 분 동안 그가 다른 길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했다. 산책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에서 그의 모습이 잠깐 안 보이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생각만 했다. 하지만 길을 다 돌아 그가 곧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눈에 그가 앞서 보인 예의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녀도 그를 만나자마자 예의 바른 그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칭찬했다. 하지만 고작 멋지다, 매력적이다 정도의 말을 꺼냈을 뿐인데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엄습했다. 그렇게 펜블리 저택에 대해 바친 찬사가 혹여 얄궂게 해석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얼굴빛이 바뀌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드너 부인은 조금 뒤쪽에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말을 멈추자 그가 동행한 분들을 소개해 주기를 청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 같은 예의였다. 그녀에게 청혼하면서도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반감을 표하던 바로 그 친척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분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 상류층 사람들이라고 여기 모양인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곧장 소개했다. 외삼촌 부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려고 슬쩍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면서 그는 그처럼 수준 낮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니 최대한 서둘러 그 자리를 뜰 거라고 예상했다. 자신과 외삼촌 부부의 관계를 알고 그가 놀란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떠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발길을 돌렸고 가드너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기쁘고 우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도 이처럼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 친척이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를 경청했고 외삼촌이 말씀하시는 모든 표현과 문장 하나하나에 지성과 안목과 훌륭한 매너가 배어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대화 주제는 곧 낚시 얘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대단히 공손하게 인근에 머무는 동안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낚시를 하러 오라고 외삼촌을 초대하는 걸 들었다. 낚시 도구를 빌려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그는 평소에 고기가 잘 잡히는 지점들을 알려주었다. 엘리자베스와 팔짱을 끼고 걷던 가드너 부인은 얼굴 가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몹시 깊었다. 그가 표한 경위는 모두 그녀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몹시 놀라워하며 속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되풀이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대체 무슨 까닭일까? 저렇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데 나 때문일 리가 없어. 나를 위해 그럴 까닭도 없고 헌스포드에서 내가 퍼부은 비난이 저런 변화를 불러왔을 리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 두 숙녀가 앞장서고 두 신사가 그 뒤를 따르는 식으로 자리가 잡혀 한동안 걷다가
희한하게 생긴 수생식물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개울가로 내려갔을 때 그때 드디어 자리에 살짝 변화가 생겼다. 아침 낮을부터 많이 움직인 탓에 지친 가드너 부인 때문에 일어난 변화로 엘리자베스의 팔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남편의 팔에 기대고 싶어 했다. 따라서 외숙모 대신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의 옆자리를 차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걷게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그의 부재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녀는 그의 출연이 몹시 뜻밖이었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한여상께 들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다하시 씨는 분명 내일이나 또 오신다고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 베이크웨어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다하시 씨가 당장은 더비시에 돌아올 일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맞다고 확인해주며 집사에게 볼 일이 생겨 함께 여행하던 일행보다 몇 시간 앞서 오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일행은 아마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가운데 엘리자베스 양을 아는 사람도 몇몇 있지요. 빅리와 그 누이들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의 생각이 즉각 그와 마지막으로 빅리라는 이름을 거론했던 시점으로 돌아갔다. 표정만 보고 판단하건대 그의 생각도 그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내일 오는 일행 가운데 엘리자베스 양을 특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램튼에 머무시는 동안 제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무리한 부탁일까요? 엘리자베스는 그런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랐다. 너무 놀라 어떤 식으로 응해야 할지 몰랐다. 다하시 양이 자신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오빠가 꾸민 일인 것은 분명했다.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뿌듯한 일이긴 했다. 그가 자신에게 화가 났더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님을 알고 나니 기분은 좋았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 깊은 상념에 빠져 말없이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편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쭐해지고 기쁘기도 했다.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최고의 경이였다. 그들이 이내 나머지 일행을 앞질러 마차에 도착해보니 가드너 부부는 그들보다 8분의 1마리가량 뒤쳐져 있었다. 그러자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고 말해 그들은 잔디밭에 함께 서 있었다. 이런 시간을 틈타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매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대화 주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것 같았다. 마침내 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두 사람은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메틀록과 도브델 지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도 외숙모도 너무 더디기만 했다. 그녀의 인내심과 생각이 거의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두 사람만의 시간이 끝났다. 가드너시 부부가 나타나자 다하시 씨는 모두들 안으로 들어가서 다과를 좀 들자고 강력히 권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되었다. 양쪽 모두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다하시 씨는 숙녀들이 마차에 오르도록 도와주었다. 마차가 출발하자 엘리자베스는 그가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다하시 씨를 보고 난 외삼촌 내외가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두 사람 다 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젊은이라고 주장했다. 외삼촌은 행동거지가 대단히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며 가식적이지 않더구나 하며 그를 칭찬했다. 확실히 뭔가 위험이 있기는 했어요. 외숙모가 응수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분위기에만 국한되고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를 오만하다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도 한상처럼 그에게서 그런 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가 가장 놀라웠어. 단순한 예의 이상이었으니까 참으로 세심하더군. 그토록 세심히 배려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엘리자베스와 알고 지낸 것도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잖아. 니지 확실히 위컴만큼 미남은 아니야. 외숙모가 말했다. 위컴 같은 얼굴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 이목구비는 아주 멋있더라만. 그런데 너 대체 왜 그렇게 다하시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거니? 엘리자베스는 최선을 다해 변명하려고 했다. 켄트에서 만났을 때는 그가 전보다 괜찮았고 그 사람이 오늘 아침만큼 상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혹시 예의 범절 면에서 조금 변덕스러울지는 모르겠구나. 외삼촌이 대답했다.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그러거든. 그러니
그 사람이 한 낚시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 그의 땅에서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지. 엘리자베스는 외삼촌 부부가 그의 댐댐이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드너 부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본 것만으로는 가엾은 위컴에게 했다는 행동처럼 누구에게도 몹시 냉혹하게 굴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 심성이 못된 사람같이 보이지는 않았어. 말을 할 때 보니 입가가 선하더라고. 표정에서는 품위까지 느껴져서 누구든 그의 마음씨를 나쁘게 여길 사람은 없겠던걸. 하지만 우리에게 저택을 구경시켜준 그 착한 부인이 확실히 주인을 너무 과장되게 설명했지. 몇 번이나 크게 웃을 뻔했어. 하지만 너그러운 주인인 것만은 틀림없나 봐. 하녀의 눈에는 그런 점이야말로 온갖 미덕을 다 담고 있는 법이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쯤에서 그가 위컴에게 저질렀다는 행동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켄트에서 만난 그의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하드퍼드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의 성품은 결코 비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컴이야말로 그렇게 올바르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그녀는 다하시 씨와 위컴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진실을 말했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말을 진실로 믿어도 좋다고 강변했다. 가드너 부인은 깜짝 놀라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즐거웠던 그 옛날의 풍경을 마주하자 달콤한 회상에 잠기는 바람에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흥미로운 장소들을 남편에게 알리는 데 열중한 나머지 다른 일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 오전 산책으로 지쳤어도 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드너 부인은 다시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여러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친구들과의 즐거운 회우로 채워졌다. 그날 일어난 일들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무척이나 흥미로웠기에 새로 알게 된 외숙모의 옛 친구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없었다. 다하시 씨의 친절과 무엇보다도 자기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의 바람을 도무지 알 수 없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1장이 끝났습니다. 2.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가 여동생이 펜블리 저택에 도착한 그 다음 날에야 그녀를 데리고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오전 동안에는 여관에서 먼 곳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론은 틀렸다. 램튼에 도착한 날 아침 예상보다 하루 일찍 두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주변을 산책하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마차 소리가 들려 창가로 가보니 신사 한 명과 숙녀 한 명이 탄 이륜 쌍두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마부가 입은 정복을 즉시 알아보고 사태를 파악한 뒤 외삼촌 부부에게 자신이 영광스러운 방문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 그들을 적잖이 놀라게 했다. 외삼촌과 외숙모 모두 놀랐다. 방문 얘기를 하며 곤혹스러워하는 엘리자베스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 자체가 맞물리는 데다 전날 있었던 여러 상황까지 어우러져 그들 부부는 처음으로 이 일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짐작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그토록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조카인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다시 해석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런 새로운 해석이 그들의 머리를 스치는 동안 엘리자베스의 심적인 동요도 매 순간 더 커져갔다. 왜 그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도 몹시 의아했다. 그러나 그토록 불안한 마음이 드는 여러 이유 중에서 특히 그가 그녀를 향한 애정으로 여동생에게 그녀를 너무 좋게만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일 컸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평소보다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것 같은 걱정도 자연히 들었다. 그녀는 모습을 들킬까봐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방안을 서성거렸는데 그러다 외삼촌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묻는 듯한 놀란 표정을 보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더 고약해지기만 했다. 이윽고 다하시 양과 그녀의 오빠가 방문으로 들어왔고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소개가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새로 인사를 나누게 된 상대도 자기만큼이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램튼에 도착한 뒤 다하시 양이 무척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잠깐 보았을 뿐인데도 오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하시 양에게서는 단음절 이상의 말은 한마디도 끌어내기 힘들었다.
다하시 양은 키가 크고 몸집도 엘리자베스보다 훨씬 컸다. 16이 갓 넘은 나이인데도 이미 몸매가 성숙한 상태였고 외모도 여성스럽고 우아했다. 오빠보다 생김새는 조금 못했지만 얼굴에 분별력과 선함이 깃들어 있었다. 태도도 전혀 가식적이지 않았고 순했다. 다하시 씨에게처럼 다하시 양에게서도 예리하고 거침없는 관찰자의 면모를 보게 되리라 예상했던 엘리자베스는 오빠와 사뭇 다른 느낌을 받고 크게 안심했다. 자리를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하시가 빅리도 그녀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기 위해 곧 방문할 거라고 했는데 그녀가 반가워하며 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계단에서 빅리의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빅리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혹시 조금 남아 있었더라도 다시 만난 그녀를 대하는 그의 솔직하고 다정한 태도에 화를 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뭉뚱거리는 시기였지만 그는 상냥하게 롱본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표정과 말투가 예전처럼 여전히 명랑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못지않게 가드네시 부부에게도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만나보고 싶었다. 사실 그들 부부에게는 찾아온 손님 모두가 강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다. 다하시 씨와 조카에 대해 막 품게 된 의심 때문인지 그들의 관심은 특히 그 두 사람을 향했으며 조심스럽지만 그 둘을 진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그런 탐색을 통해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랑이 뭔지 알고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숙녀 쪽의 마음에 대해서는 살짝 의심이 들었지만 신사 쪽은 숙녀를 좋아하는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로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우선 방문객들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침착하게 감정을 가다듬고 모두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실수할까봐 무척 걱정을 했던 두 번째 일에서 그녀는 확실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이 사실상 모두 이미 그녀에게 호감을 품은 사람들이었으니 말이다. 빅리는 기꺼이, 조지애나는 열렬히, 디아시는 작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빅리를 보자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당연히 언니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생각도 그녀처럼 언니를 향해 있는지를 얼마나 알고 싶던지. 그가 전에 만났을 때보다 말수가 조금 줄었다는 생각이 간간히 들었고 그가 자신을 보며 언니와 닮은 점을 찾으려 한다는 생각에 한두 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고 해도 제인의 경쟁 상대라고 알려진 다하시 양을 대하는 빅리 씨의 태도만큼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을 향해 각별한 호감을 품은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빅리 양의 소망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실에 그녀는 즉시 안심이 되었다. 게다가 헤어질 무렵 그가 여전히 제인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두세 가지 있었다. 애를 태우던 엘리자베스의 해석으로는 그랬다. 그런 작은 신호들에서 정다운 애정의 낌새가 느껴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제인 이야기로 이어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소망도 배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던 틈을 타 빅리가 유감이 짙게 말투로 언니분을 마지막으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 한참 되었군요 라고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이렇게 덧붙였다. 8달도 더 지났어요. 모두 함께 네들필드에서 춤을 췄던 작년 11월 26일 이후로 못 만났지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기억이 그토록 정확한 것을 알고 기뻤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일행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서 이번에는 자매들은 다 롱본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도 그렇고 앞서의 발언도 그렇고 별다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었지만 말하는 표정이나 태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하시지 쪽으로는 시선을 자주 돌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간혹 시선이 향할 때마다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오만함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져 그녀는 전날 목격한 반듯해진 그의 태도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하루는 더 연장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몇 달 전이었다면 만남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겼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쓰고 그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그녀뿐만 아니라 그토록 노골적으로 경멸을 표하던 그녀의 친척들에게까지 지극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헌스포드 목사관에서의 마지막 격렬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엘리자베스는 그의 태도가 대단히 달라졌음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 그런 감정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걸 억누르지 못할 정도였다. 그가 네더필드에서 지인들과 함께 했을 때나 로징스에서 고상한 친척들과 함께 했을 때조차도 지금보다 더 호감을 주고 싶어하고 지금보다 더 오만함과 고집스러운 과묵함을 벗어던진 적이 없었다. 지금은 그 노력이 성공하더라도 얻을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가 자진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네더필드나 로징스의 숙녀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살 일이었다. 손님들은 1시간 넘게 그들과 함께했다. 손님들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다하시 씨가 여동생에게 가드너시 부부와 베넷 양이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펜블리 정찬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다하시 양은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수줍어하면서도 기꺼이 따랐다. 가드너 부인이 이 초대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 조카를 바라보자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마도 다하시 씨의 제안이 싫어서라기보다 순간 당황했기 때문인 듯했다. 사교 모임을 좋아하는 남편은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할 터라 그녀는 과감히 가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날짜는 이틀 후로 잡혔다. 빅리는 아직 엘리자베스에게 할 말이 많았고 하트퍼드시어의 지인들에 관해 물어볼 말도 많아 다시 만나게 된다니 무척이나 기쁘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모습을 언니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기분이 좋았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 그들이 방문했던 반시간을 만족스럽게 돌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 반시간 동안에는 크게 즐기지 못했지만 혼자 있고 싶었고 외삼촌이나 외숙모가 떠보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해서 그녀는 그들이 빅리 씨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동안만 자리를 함께한 뒤 옷을 갈아입겠다는 핑계를 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녀가 가드너 부부의 호기심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억지로 대화를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를 잘 아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엘리자베스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보였다. 외삼촌 부부는 이 일에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많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묻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다하시 씨에 대해서라면 이제는 그를 좋게만 보려고 안달해서 오히려 문제였다. 그들이 알아낸 바로는 그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청년이었다. 예의 바른 그의 태도에 감동받아서 다른 사항은 판단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그들 부부의 생각과 한 여장의 설명만으로 그의 성품을 그려낸다면 그를 아는 하트버드시어 사람들은 그게 다하시 씨의 성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부부는 이제 한 여장의 말을 믿을 마음이 생겼고 주인을 4살 때부터 알아봤고 태도에서 품위까지 느껴지던 한 여장의 말이 지닌 설득력을 성급히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램튼 지인들의 정보로도 한 여장이 한 설명의 무게를 크게 깎아내릴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곳의 지인들은 그가 오만하다는 사실 말고는 비난할 점이 없다고 했다. 그가 오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가 오만하다는 오해는 틀림없이 그의 가족이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시골의 시장 사람들 탓일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인자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사실은 인정받고 있었다. 위컴에 대해 말한다면 가드너 부부와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그의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됐다. 후기인의 아들과 관계된 일의 골자가 불충분하게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가 더비시를 떠날 때 큰 빚을 남겨 나중에 다하시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지난밤보다 이날 밤 훨씬 더 자주 펜블리를 생각했다. 이날 밤이 그녀에게는 몹시 길게만 느껴졌음에도 그 저택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꼬박 2시간을 뜬 눈으로 누워서 그 생각을 물리치느라 애를 먹었다. 이제는 그가 확실히 밉지 않았다. 그랬다. 혐오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혐오감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부끄러웠다. 그의 훌륭한 성품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존경심이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차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런 감정은 이제 그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인 증언을 듣고 상냥한 그의 성품을 엿본 뒤 이제는 한층 더 친숙한 감정으로 고조되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존중을 넘어 선량한 심성에서 생겨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 바로 고마움이었다. 한때 그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그를 거절하면서 그녀가 보인 무례하고 표독한 태도와 그 거절에 이은 온갖 부당한 비난을 전부 용서할 만큼 아직도 그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피할 법한 그가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친분을 이어가려고 열정을 쏟으면서도 그들 두 사람만 관련된 일에 서툴게 관심을 표명하거나 특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저 그녀의 지인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 여동생에게 그녀를 알리려고 애를 쓸 뿐이었다. 여하튼 그토록 자존심이 센 남자가 그런 변화를 보이니 놀랄 뿐 아니라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런 변화는 사랑의 힘, 바로 사랑의 감정에서 생겨난 게 틀림없었다. 이렇게 그녀가 받은 인상은 정확히 그려낼 수 없지만 결코 불쾌하지 않은 고무적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고 존중했고 고마워했다.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다만 그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기를 자신이 얼마나 바라는지, 그리고 그가 다시 청혼하도록 자신의 능력, 갈로 속에 자신에게 아직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청혼하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과연 두 사람의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고 싶었다. 그날 저녁 외숙모와 조카는 늦은 조찬 시간에 펜블리에 도착했음에도 그날 당장 그들을 방문하러 와준 다하시 양의 놀라운 예절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며 그 흉내라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펜블리로 다하시 양을 답방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좋았다. 물론 이유를 자문해봐도 답할 말은 거의 없었다. 가드너 씨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갔다. 전날 낚시 계획이 새롭게 정해져 그날 정오께 펜블리의 신사들과 만나기로 확약했기 때문이다. 잘 돼가네 이제.